시간에는 C++29 표준위원회 모임에서 선택한 제안문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안문서 제목을 보게 되면 Increment and Decrement Operation, 즉 증감연산자를 얘기를 하면서 postfix, 후치 증감연산자에 대해서 디폴팅 기능을 제공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폴팅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팅 기능이라는 것은 어떤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에 이제 f라는 함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다양한 파라미터가 있을 거고, 여기에 뭐 레퍼런스도 있을 거고, 리턴 타입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이 함수의 원형만 보고도 컴파일러는 뭐를 예측할 수 있냐면 디폴트가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지를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디폴트 구현이라고 부르게 돼요. 이럴 때 여기다가 컴파일러 네가 알고 있는 디폴트 구현을 여기 코딩, 여기 위치에다가 코딩으로 작성해줘가 이제 는 디폴트 세미콜론 구문입니다. 그래서 이 디폴트 구현을 알고 있으면 컴파일러에게 그 디폴트 구문을 사용해서 코딩을 작성해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컴파일러는 어떻게 디폴트 구현을 알고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겠죠. 기본적으로는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코딩의 내용을 보고 일단 힌트를 얻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래스 이름만 보고도 클래스 생성자, 소멸자 이런 거를 어떻게 구현할지를 안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떤 프로그래머가 어떤 함수를 딱 제공하는 순간 이 디폴트 구현을 예측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역시 디폴트를 쓸 수가 있습니다. 실제 컴파일러 레벨에서는 초기 검사는 간단한 형식으로 검사를 최소 생성자 함수 이름만 보고도 이제 판별을 합니다. 근데 실제 구현은 언제 하냐면 컴파일 시점에 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디테일한 조사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현을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구현할 수 없는 사항이 딱 발생하게 되면 이 디폴트 구현은 실패로 돌아서게 됩니다. 실패로 돌아서게 되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 부분을 딜리트로 처리를 해버려요. 마치 는 딜리트가 들어가는 것처럼 컴파일러 레벨에서 이제 그렇게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실패한 경우를 디폴트가 as 딜리트 됐다. 그래서 딜리트란 말을 씁니다. 성공한 경우는 그냥 디폴트가 구현이 되는 거고, 만약에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딜리트로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제안문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힌트는 전치 증감연산자입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프로그래머가 제공을 하고 있다. 그럼 이 힌트로부터 뭘 만들 수 있냐면 디폴트 구현을 예측합니다. 뭐에 대한 디폴트 구현이냐면 후치 연산자에 대한 증감연산자에 대한 코딩을 알고 된다는 소리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이 스펙 문서에서 이걸 보면 이렇게 구현하자라고 미리 어떤 루틴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걸 이제 제안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플러스에 대한 후치 연산자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그다음 마이너스는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만약에 프로그래머가 여기다가 디폴트란 구문을 쓰게 되면 이 코딩을 이 자리에 제너레이션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C++에는 다양한 형태의 디폴트 구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디폴트 구현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 구현은 일반적으로는 이런 폼을 사용을 하잖아요.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 구문은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디피니션입니다. 즉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두 번 동일한 형태의 선언에 대해서 디폴트를 쓰게 되면 ODR 룰을 위반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성자 그 함수의 클래스의 선언부에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실제 CPP는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이제 구현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폴트라는 이 구문을 사용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를 명시적인 디폴트 디피니션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이제 명시적이라는 말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프로그래머가 디폴트를 넣어서 구현을 요구했다. 이런 의미겠죠. 그렇다는 소리는 암묵적인 부분도 있다는 소리예요. 암묵적인 디폴트 구문이 또 있습니다. 굳이 프로그래머가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디폴트로 처리하는 게 있다는 소리입니다. 어쨌든 이런 두 가지 형태로 디폴트가 사용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디폴트 구현은 결국 컴파일러가 구현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모든 함수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추적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몇몇 이러이러한 함수들에 대해서 디폴트 구현이 가능하도록 컴파일러는 구현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함수들에 대해서 되는지를 확인해 보게 되면 일단 명시적으로 디폴트 구문을 쓸 수 있는 함수는 스페셜 멤버 펑션, 컴패리슨 오퍼레이터 펑션, 그 다음에 이런 타입들이 디폴트 아규먼트가 없는 함수를 의미해요. 디폴트 아규먼트를 쓸 수 없다는 겁니다. 디폴트라는 이 명시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스페셜 멤버 펑션이에요. 생성자, 복사 생성자, 이동 생성자, 할당 연산자, 그 다음에 소멸자 등이 이제 스페셜 멤버 펑션이고, 여기서의 힌트는 클래스의 이름입니다. 클래스의 이름만 딱 아는 순간 컴파일러는 구현 방법을 종류별로 딱 이렇게 체크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의문이 드는 거는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인자가 보면 요걸 딱 파라미터 요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스펙 문서를 보게 되면 다양한 형식에 대해서 이 파라미터를 쓸 수가 있거든요. 이 형식만 아니라 뭐 컨스턴스, 레프트 뭐 이런 것도 쓸 수가 있어요. 종류가 쭉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 뒤쪽에 no except라고 해서 쓸 수 있잖아요. no except, true, false 또 형식으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 또 여기 뒤쪽에 left 또는 left에서 L-value reference냐 아니면 R-value reference냐 레퍼런스 구문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페셜 멤버 펑션들은 다양한 형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디까지 디폴트 구문을 쓸 수 있느냐 라고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경우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 디폴트를 두 번 쓰면 아까 말했다시피 ODR 룰을 위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ODR 룰을 위반하지 않고 쓸 수 있는 디폴트 구문이 어디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컴파일러는 여기 있는 이 파라미터라든지 외부 조건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뭘 갖고 있다는 소리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 구현법을 딱 이렇게 체크리스트로 갖고 있어서 그걸 쓴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일단 뒤에 REF 퀄리파이어 이쪽 뒤에 left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좀 설명을 좀 복잡하게 했는데 여기 보면 reference to가 다른 경우를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 클래스가 있습니다. 클래스가 있을 때 어떤 스페셜 멤버 펑션이 있어요. 근데 그 스페셜 멤버 펑션에 최종적으로 이제 그 노멀라이제이션 펑션이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일반화된 형태로 펑션을 바꾸거든요. 생성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첫 번째 인자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레퍼런스가 와요. 근데 여기서는 그 경우에 대해서는 요 경우를 얘기하면 이 첫 번째로 오는 레퍼런스 타입이 자기 자신이죠. 레퍼런스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 디폴트를 해도 문제가 없다. 각각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C에 대한 이거하고 그 다음 C에 대해서 left 부분은 서로 다른 거로 본다는 겁니다. 구현법을. 내용은 좀 복잡하게 설명하는데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exception, specification 아까 no except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구현법을 따른다. 그러니까 디폴트를 두 개나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constance C left하고 C left하고는 서로 다른 구현을 따르기 때문에 각각 디폴트를 써도 ODR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아까 우리가 언급했다시피 디폴트 구현을 명시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컴파일러가 쓰지 않아도 디폴트 구현을 넣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 모두에 대해서 디폴트 펑션이라고 이제 부르게 된다라는 내용이고, 이럴 때 컴파일러 구현자는 여기 implementation이라는 이분이 컴파일러 구현자를 의미합니다. 컴파일러에 대한 구현자는 그들에 대해서 구현법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구현법에 대한 내용을 제공해야 된다. 컴파일러가 주입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디폴트 펑션을 지원하는 함수에 대해서는. 그럴 때 실제 작성할 때 이런 함수에 대해서 디폴트를 쓸 수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을 딱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딜리트로
처리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의 경우는 다 성공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int에 대한 레퍼런스를 딱 쓰는 순간 이 부분들이 다 실패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컴파일러가 자기 나름대로 구현법에 따라 구현을 하게 되지만 생성과 동시에 레퍼런스를 받는 거는 알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는 막상 디폴트 구현하려고 보는데 요 하나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모두 다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디폴트라고 써놨지만 딜리트처럼 처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디폴트 as delete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여기 보면 여기 definition as delete라고 써 있네요. default definition as delete로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소멸자에 대한 내용인데 perspective 디스트럭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클래스가 있어요. 이 클래스에 일단 소멸자를 다양한 형식을 둘 수가 있어요. 하나 이상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 부르냐면 예비 소멸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중에 하나가 호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호출되는 녀석이 있고 호출되지 않는 녀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호출이 됐어요. 나머지는 호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호출 안 된 걸 뭐라고 부르냐면 결국은 디스트럭터가 아니다. 이런 아닌 후보 예비다. 결국 아닌 걸 말해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딜리트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소멸자는 하나만 호출돼요. 그 나머지는 다 딜리트로 처리가 됩니다. 근데 왜 소멸자에 대해서 이런 어떤 제약을 두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성자는 프로그래머가 지정을 해서 호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소멸자는 호출할 방법이 없어요, 실은. 딜리트를 통해서 호출한다고 했을 때 딜리트로 넘기는 아규먼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멸자를 명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정해지는 거죠. 인생에 그냥 정해진 루틴에 따라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질 때 하나만 명시되고 나머지는 다 딜리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my 클래스에 소멸자가 2개입니다. 만약에 전달된 아규먼트가 인티저면 이 부분이 활성화되고 나머지는 딜리트가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 부분이 소멸자로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딜리트가 됩니다. 즉 하나만 된다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어떠한 디폴트 스페셜 멤버 펑션이 그 예비 디스트럭터도 아니고 예비 디스트럭터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적법한 경우가 아닌 경우 생성자의 모양 기본적으로 정한 스페셜 멤버 펑션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봐서는. 그런데 그 경우에 이제 디폴트를 사용하게 되면 일부 조항들이 이제 틀린 거죠. 그 이름에 유사한데 뭐 리턴 타입이다든지 뭐 이런 경우를 말해요. 생성자의 기본 스페셜 멤버 펑션의 구조를 따르는데 미묘하게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디폴트를 쓰게 되면 딜리트로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컴파일러가 정확하게 이 녀석 이 조건을 맞는지까지는 완벽하게 체크를 못할 수도 있다는 소리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정해있는 유형 중에 하나인 거를 컴파일러가 알 거잖아요. 근데 이런 스페셜 멤버 펑션의 어떤 이름 구조를 따르는데 미묘하게 체크 못하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디폴트로 해놔도 딜리트로 자동 처리해버리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comparison operation function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재밌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굉장히 재밌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comparison operation function은 세 종류가 있네요. equality operator function에서 등호, not 등호, 그 다음에 relational operator function에서 이제 비교 연산자들이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three-way comparison operator function에서 흔히 이제 spaceship이라 부르죠. 이런 그 오퍼레이터가 있습니다. 이것도 펑션이죠. 이럴 때 여기서 이제 구분하기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여기 있는 요 부분, 요 부분을 뭐로 분류하냐면 secondary comparison operator라고 부르게 돼요. 두 번째 비교 연산자, 일종의 레벨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레벨을 그려보게 되면 등호 아래에 뭐가 있다는 소리냐면 not and not
not 등호가 있다는 소리고, 그 다음 얘 아래에 뭐가 있다는 소리냐면 이런 것들이 있다는 소리예요. 이런 것들을 함수가 있다는 소리가 이렇게 두 개를 나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럴 때에 이제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 녀석이 있으면 이 녀석은 그냥 아까 말한 암묵적인 디폴트가 돼. 이런 뜻이에요. 컴파일러가 알아서 넣어줄 거야. 이런 의미가 돼요. 이게 있으면 요 밑에 있는 펑션에 대해서도 암묵적인 디폴트를 해줄게. 이런 굳이 프로그래머 네가 디폴트로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 안 해도 돼. 내가 해줄게. 만약 정 다르게 하고 싶다면 본인이 직접 다 구현을 하든지 아니면 내버려주면 내가 해줄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 사이에도 어떤 관계가 또 있어요. 이 두 개 사이에도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들 사이에는 만약에 요걸 만들면 정확하게 이들 사이로 보게 되면 이걸 만들면 이걸 만약에 어떤 그 코딩을 구현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 부분이 어쨌든 간에 디폴트 구현이든 명시적인 구현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또 이 부분이 또 암묵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이에도 암묵적인 관계를 갖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따지고 보면 이 녀석이 맨 상위에 있는 거고 이 녀석을 만들면 이 녀석이 암묵적으로 만들어지고 또 이 1층이 만들어지면 그 밑에 있는 녀석들도 또 암묵적으로 만들어지는 구조로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밑에 있는 녀석들을 이제 세컨더리 컴패리슨 오퍼레이터라고 부르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패리슨 오퍼레이터 펑션에 대해서는 다음 조건을 일단 만족해야 되는 이 부분이 실은 좀 중요합니다. 일단 non 템플릿 펑션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클래스 전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타입에 대해서는 안 되고 오직 클래스에 대해서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예제를 만들어 놨는데요.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 우리가 뭘 배우고 있냐면 비교 연산자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퀄 여긴 언급하고 이런 녀석들을 배우는 겁니다. 다 묶어서 컴프레스 오퍼레이터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연산자들은 오직 클래스에만 사용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넘에다가 동일한 걸 적용하게 되면 일단 컴파일 오류라는 겁니다. 첫 번째 내용이. 그 다음에 클래스 완전 문맥에서만 이 디폴트 구문을 쓸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디폴트는 여기는 이넘에 대해서 쓸 수 없다는 소리예요. 디폴트 구문을 쓸 때에 완전 문맥이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완전 문맥이라는 거는 이 완전 문맥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 디폴트 쓸 때 그 위치에서 여기 있는 S1에 있는 모든 요소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거를 클래스에 대한 완전 문맥이라고 불러요. 꼭 뒤에 있는 것만 의미하는 거 아닌데 그 완전 문맥이 지정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디폴트를 앞에다 쓰게 되면 앞에서 뒤에 거를 알 수가 없어요. 이름만 알 뿐이잖아요. 이름만 알 때는 완전 문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다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특히 여기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멤버 변수에 대한 이름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완전 문맥이 아니라 실패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대칭성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둘 다 C 타입을 파라미터로 갖든지 두 개가 연산자에 참여하는 녀석이 또는 컨센스 C에 대한 레퍼런스를 갖는 두 개의 유형, 즉 모두 다 컨센스 레퍼런스인지 C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그게 어떤 형식으로 구현되든지 임플리시트 오브젝트 파라미터 형식으로 구현되든지 익스플리시트 오브젝트 파라미터로 구현되든지 그 타입은 동일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네요. 대칭성에 대한 문제를 보게 되면 둘 다 뭐냐면 동일한 타입이 와야 되거든요. 일단 클래스 내에서 구현을 했는데 이 부분이 서로 달라요.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대칭성 위반이에요. 일단 두 개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실패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는 이제 여기 말한 그 explicit object parameter 타입이라고 해서 여기 때 두 개 타입이 동일해 됩니다. 그럴 때 보면 여기 뒤에 타입을 보게 되면 요거하고 요 부분이 같죠. 근데 요 부분이 this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explicit object parameter 타입이라고 불러요.
멤버 변수거든요. 멤버 변수의 타입, 멤버 변수를 호출하는 이 C에 대한 타입이 이쪽으로 온 겁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프렌드로 했을 때도 이렇게 만들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에러가 뜨는 경우를 제가 2개를 해놨네요. 자, 이 경우는 일단 에러래요. 왜 에러냐면 이렇게 했을 때에 여기 지금 C2에 대한 걸 했는데 자기 자신의 타입을 여기다가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한 타입은 컨센서스가 아니란 말이죠. C2에 대한 레퍼런스란 말이에요. C2에 대한 레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아닌 거예요. 여기 C2의 컨센서스라서. 그럼 여기 C2에 대해서 컨센서스를 붙이려면 뒤에다가 붙여주면 이때 this 타입은 C2의 레퍼런스에 이제 컨센서스가 붙은 레퍼런스가 됩니다. 그럼 2개 같아지죠. 이렇게 어떤 경우든지 결과적으로는 2개가 같아야 되는데 컨센서스에 대한 C에 대한 레퍼런스 또는 컨센서스 C에 대한 레퍼런스 형식으로 대칭을 맞춰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여기 이제 등호네요. 등호에 대해서 delete 디폴트 equal operator function 클래스 C에 대해서 definition에서 delete 되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요것에 대해서 이렇게 디폴트를 설정했는데 이게 자동적으로 이제 delete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컴파일 단계에서. 어떤 경우냐면 실제 얘는 내부에 있는 요소들을 쫙 핍니다. 내부의 멤버들을 쫙 펴요. 서브 오브젝트에 대해서 핀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상속관계에 있으면 상속관계를 따라서 모든 객체를 쫙 배치를 합니다. 그거를 expand list라고 부릅니다. 서브 오브젝트에 대해서. 그 타입에서 각각 비교를 했을 때에 이 등호 연산자에 대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딜리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디폴트 연산자하고 요거에 대한 내용인데 요거에 대해서 이 2개에 대해서도 역시 딜리트가 되는 경우가 있대요. 이 2개 연산자에 대해서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C의 non-static member가 레퍼런스 타입이거나 레퍼런스 타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요건 any non-static data member C가 레퍼런스 타입이거나 C가 가지고 있다 버라이트 멤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이제 딜트가 처리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요걸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레퍼런스에 대해서는 레퍼런스 타입과 버라이트 멤버는 여러 개가 하나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A, B, C가 있으면 이게 다 이제 익명 유니언의 멤버면 얘네들이 하나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타입을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행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걸 할 수 없는 경우가 들어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딜리트가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말한 3웨이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해서 디폴트로 만들어 놔요. 디폴트로 만들어 놓게 되면 컴파일러가 암묵적으로 디폴트 이렇게 추가해 버립니다. 자동적으로. 이게 암묵적인 디폴트예요. 그럴 때 동일하게 가져가고 이 연산자를 뭐로 바꾸냐면 equal로 바꿔요. 그 다음에 return 타입을 블로 바꿉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가져가요. 같으면 이제 바로 아래에 붙는다고 보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있을 때 버추얼로 만약에 요거를 이렇게 만들면 얘는 버추얼까지 그대로 가져오고 return 타입을 블로 바꾸고 오퍼레이터 이름만 바꿉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 이렇게 돼서 뭐 return 타입은 여기 있는 여기 그 2단계 세컨더리 컴프레서 오퍼레이터는 모두가 이제 return 타입을 불러 갖고 여긴 요 연산자고 요거를 이제 여기에 분류를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요거를 구현하는 과정에서는 스펙 문서상에서는 rewriting candidate란 말을 쓰는데 기존에 있는 여기 보면 이거하고 요거를 만들게 되면 여기로부터 요거를 제너레이션 할 수가 있고 여기로부터 이러한 연산자들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것만 있으면 여기로부터 이쪽으로 하는 뭘 알고 있다는 소리냐면 컴파일러가 구현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구현 방법은 rewrite candidate라는 새로 코딩을 여기 있는 걸 기반으로 작성해서 그 구현법을 컴파일러가 알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암묵적으로 디폴트라는 키워드를 쓰지 않아도 컴파일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디폴트를 암묵적으로 추가하고 기능을 다 여기다가 클래스 내에다가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굿 타겟이라고 해서 밸류를 하나 넣어놨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통과가 됩니다. 이 부분이 일단 통과가 되면 얘가 뭘 만드냐면 얘를 만들잖아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만들게 된다고 여기서 만든댔으니까 그럴 때 보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기존 이걸 막아놨군요.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부분은 여기를 블로 바꾸고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이 디폴트가 됩니다. 디폴트가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딜리트로 하게 되면 얘 때문에 뭘 할 수 없냐면 not and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쓰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쓰지 않으면 다 만들어집니다. 다 만들어지는데 만약에 어떠한 이유로 특정한 디폴트 구현에서 막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별도로 지정을 해서 딜리트로 설정하게 되면 막을 수가 있어요. 기본은 컴파일러가 암묵적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막는 코딩을 쓸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막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스펙 문서에 추가된 디폴팅 구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